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이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이며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쟁의 승패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산 차량에 달려있다는 보고가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버스를 채택한 인도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빈드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군의 방위 물류부서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고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저는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례 없이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사실 인도 국방부, 아니 인도의 모든 시스템의 원칙은 단 하나였어요. 그건 바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급을 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이는 중국산을 의미했죠. 인도는 현재 막대한 경제 규모와 인구를 바탕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의 성능이 좋지만 가격도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승인한 중국 수송 버스 차량은 인도 북부 11개 주에 걸친 인도의 군사 및 긴급 이동 인프라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죠. 이게 바로 인도 정부가 원하는 계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아침 국방부의 긴급회의실로 호출되었을 때 저는 수리아 장군의 긴급명령을 하달받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빈드, 한국에 다녀와.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버스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와. 그리고 그들의 버스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도록 해.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대한민국 말입니까?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결정이 아니야. 국방부 직통 명령이다. 어쩌면 인도의 미래가 걸린 일일지도 모르지. 보고서를 열어보니 첫 페이지가 가슴에 주먹을 날리듯 와닿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기밀 비교 물류 현황이었어요. 위성 데이터와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퇴역한 한국산 잉여버스로 야전 수송부대, 특히 고고도 병력 이동성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고장은 40% 감소, 연비는 30% 향상되었으며 고도 관련 엔진 고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했죠. 말도 안 됐습니다. 제 조국인 인도와 같이 파키스탄 또한 가격 경쟁력 탓에 중국산 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이들에겐 신형 한국 버스를 수입할 돈이 없었기에 현대에서 20-30년 전에 제작된 버스를 수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의 고물 버스가 최신 중국 모델을 능가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당황을 넘어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중국산을 수입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더는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수입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장군은 단호했어요. 지난 겨울 카르길에서 버스 세대가 고속도로에서 얼어붙었던 상황을 생각해봐.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멈춰버리는 중국 버스는 우리의 긴급 병력 지원을 가로막았고 결국 해당 전투는 파키스탄에 패배하고 말았어. 아빈드, 이건 중국과의 거래 중지를 의미하지 않아. 아직은 말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필요해. 그러니 한국으로 가서 내가 직접 한국의 시스템을 살펴보고 오도록 해. 글쎄요, 이건 시간 낭비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명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의 1시간 동안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인 라제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 순간 물류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온 마음이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한국에 가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판단, 제 유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그저 일본의 전자제품을 역설계하고 독일 자동차의 설계도를 그대로 베낀 작은 나라 아닌가요? 물론 그들은 현재 화려한 기술과 전 세계적인 대중음악을 만들었지만 아직 기술에 대한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영향력 면에서는 항상 중국보다 2발 뒤처져 있지 않나요? 중국은 한국산보다 2배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 국방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산 버스 구매를 고려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 밤 저는 구르가온에 있는 발코니에 앉아 저희의 표준 중국 버스 행렬이 주요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버스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형편없는 서스펜션의 무게에 약간 기울어져 있기까지 하더군요.
인도에서는 이런 장면이 너무나도 흔하기에 저는 평생을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저는 인도에서 살면서 평범함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저렴한 가격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기대 반 회의감 반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 엄수, 5년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은 공항 등 헤드라인을 읽었지만 솔직히 공항은 한 나라의 산업 깊이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저를 만족시킬 수 없었죠. 그러나 항공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부터가 다르더군요. 매우 깨끗했어요. 무공해일 뿐만 아니라 여과되고 냉각되었으며 일관성이 있었어요. 습도도 없고 이상한 냄새도 없었죠. 조용하고 규제된 평온한 숨결일 뿐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서자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인도 정부에서 일하는 물류 담당자라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여행을 온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바닥은 거의 자체 발광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완벽한 대칭으로 뻗어있는 유리 칸막이와 터미널 전체가 미술관처럼 느껴질 정도로 넓은 천창이 자연광을 비추었습니다. 디지털 간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표시했는데 모두 일정한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비서 로봇들은 모든 언어로 길 안내를 제공하며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인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혼잡도 혼란도 전혀 없었어요. 인천공항의 로봇 청소부가 사람들을 피해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확실히 이런 기술은 저가형의 보급형 제품만 만들 수 있는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도에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걸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생각보다 뛰어났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저는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산화한 인도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기에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빠르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웬만한 기술 박람회 이상의 놀라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에 저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시끄러운 모터도 없고 매우 조용하게 작동했으며 LED 스크린은 정확히 어떤 가방이 처리되었는지 나머지 가방은 지하 시스템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밖에서는 지상교통센터가 놀라운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고 강제로 가방을 뺏어간 뒤 수고비를 뜯어가는 짐꾼도 없었어요. 무인 전기 셔틀은 동기화된 경로를 통해 승객을 터미널 간에 자동으로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음에 도착할 셔틀과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물론 정시성은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공항이 원래 이런 곳이었나요? 끔찍한 혼란과 더러움이 공존하는 인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중국 출장도 자주 가봤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이 보여준 모습은 중국 따위는 한국의 상대조차 안 된다는 것을 직접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이동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차량 물류센터로 향했죠. 가는 길에서 저는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면 현명한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반짝이는 공항이 있다고 해서 히말라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버스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버스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그렇게 저는 현대의 스마트 차량 진단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연구시설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흰색 모듈러 벽, 지붕을 감싸고 있는 태양광 패널, 바닥에 칠해진 유도 경로를 따라 조용히 굴러가는 자율주행 부품 운반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센터에 입장하려고 할 때 제 방문에 대한 설명을 맡았다던 미나 씨가 제게 방문자 배지와 태블릿을 건네주더군요. 이곳에 있는 동안 시스템과 동기화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동기화라니 도대체 그저 공장일 뿐인 이곳에서 무슨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스마트 팩토리 내부에 진입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각 버스는 하역 장치를 스캔하는 로봇 진단 장치와 페어링되어 있었고 기둥에 장착된 스크린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타이어 압력 변화, 브레이크 패드 두께, 하중 하에서의 서스펜션 동작 등 전체 시스템 보고서를 표시했거든요. 한 한국인 기술자가 버스 옆에 조용히 서서 태블릿을 관찰했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태블릿과 같은 것이었죠. 그들은 수동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불신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기술자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거의 그럴 필요가 없죠.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표시할 때만 태블릿에 나타나고 그때만 수동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다른 모든 것은 AI에 의해 구동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거의 완전 자동화를 이뤄낸 상태거든요. 그 순간 태블릿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HDB 872 장치, 브레이크 라인 보정이 0.3% 감소합니다. 수동 검사를 권장합니다. 그러자 한국인 기술자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수동으로 문제의 버스를 체크했죠.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서는 이런 종류의 세부사항 검사를 위해 버스 한 대당 5명의 기술자, 손전등, 그리고 오후 내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확하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한국의 시스템과 놀라운 기술력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시나요? 이 기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각 차량의 데이터가 중앙 클라우드에 업로드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품 주문 및 예측 유지 보수에서 중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즉,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별로 놀랄 것도 없다는 듯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이 정도 기술력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미나 씨는 이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각 버스의 수명주기 로그였어요. 한국의 버스는 한 번의 탭으로 제조 날짜, 첫 번째 배치, 모든 오일 교체 주기, 모든 필터 교체 기록, 모든 타이어 회전 기록 등 모든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르막길에서의 평균 엔진 진동 수준조차도 말입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었고 고장을 예측하며 공백 주기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기술을 현실화시켜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가슴에 무언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씁쓸한 깨달음이었죠. 부끄럽지만 인도에서는 엔진 소리, 냄새, 운으로 버스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한국의 이 깨끗하고 조용한 공학의 대성당에서 기계들이 진실을 말하고 인간들은 그저 귀를 기울이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훑어봤어요. 왜 그렇게 상세한 데이터를 보관하나요? 이런 기술력을 구현하는 데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나 씨는 망설임 없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람의 목숨은 브레이크 오프셋 0.3%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지 않죠. 그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한국은 차원이 다른 국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었거든요. 저는 그저 손에 들고 있는 태블릿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태블릿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던 모든 것이 태블릿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죠. 한국을 얕잡아봤던 과거가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 팩토리 견학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내버스를 탑승한 뒤 숙소로 향했어요. 중국산 버스에서 볼 수 있는 삐걱거리는 공합식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계단은 흠집이 없었고 미끄럼 방지 소재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마모된 고무도 없었죠. 끈적이는 쏘다 얼룩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천장에는 AI 기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비롯한 공기 정화 장치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버스 내부의 작은 LED 패널은 버스의 현재 속도, 다음 정류장, 외부 온도, 버스의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어요.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도에서 생활하다 보니 저는 이곳 한국이 마치 공상과학 소설 속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버스가 마침내 출발할 때 너무 부드럽게 가속해서 저는 움직이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기어의 갈림길도, 스로틀도 회전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계속된 조용한 미끄러짐이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탑승 10분 후, 저는 일반 한국 시민들이 버스를 탑승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인도에서처럼 스마트폰을 대고 소리를 지르지 않더군요. 아무도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에티켓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 남성은 정차 직전에 일어나 자신이 가지고 탑승했던 쓰레기들을 전부 그대로 갖고 내렸고 심지어 물티슈로 버스 일부를 닦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은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습니다. 한 어린 학생이 졸다가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급하게 내리다가 자신의 자리에 작은 지갑을 두고 내렸더군요. 저는 당연히 다른 승객이 그 지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 할머니가 침착하게 그것을 집어 운전자에게 건넸고, 운전자는 바코드 스캐너가 달린 투명 분실물 상자에 떨어뜨렸거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제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영어로 질문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시스템은 시간, 좌석 번호, 경로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마 지갑을 잃어버린 아이가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한다면 기록된 증거를 바탕으로 곧바로 지갑을 되찾을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저한 최첨단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무도 지갑을 훔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요. 이들에게 욕심 따위는 없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신뢰는 그저 습관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인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비하르에서 누군가 중국산 수송버스에서 디젤을 훔쳐갔기 때문에 전체 군사 배치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창고 경비를 하던 부사관이 매일 밤 디젤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시 상황에서 동료의 목숨이 달려있는 긴박한 상황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GPS 추적도 없었고 연료 감사도 없었으며 물론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처벌도 딱히 없었죠. 물론 중국산 버스 자체도 문제가 심각했어요. 너무 저렴한 탓인지 한국산 버스와는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구부러진 금속 프레임과 투박한 서스펜션, 대시보드는 거의 일회용품처럼 쉽게 망가졌어요. 한 번은 중국 버스 중 한 대가 급정거를 하자 앞 패널이 열리면서 배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버스는 브레이크도 밟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국 버스를 한번 경험해보니 제 인도에서의 중국산의 경험은 말도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한국산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계약을 하기 위해 현대 측과 다시 만났죠. 현대 측은 본격적인 거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한국은 그들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허세를 부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지 있는 척은 절대로 하지 않지만 내면은 꽉 차다 못해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버릴 듯 어마무시했죠. 이곳 센터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해 보였지만 유리문을 열고 멸균된 에어록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교통 시스템이 왜 글로벌 신뢰를 얻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각 검사 베이는 투명한 칸막이 뒤에 격리되어 있었고 버스는 아주 정밀하게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기계식 스캐너가 버스 아래로 굴러들어가 엔진 하우징에 3D 열 지도를 투사했습니다. 녹색 불빛이 부드럽게 켜졌어요. 정상입니다. 앞 유리 위에는 LED 상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정 확인. 브레이크 시스템 97.6% 정상. 다음 유지보수 14,300km.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분해 없이 전체 스펙트럼 진단을 실행하고 있다고요? 현대 측의 책임자는 미소를 짓더군요. 시스템이 마모 등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빈도를 감지할 때만 분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진단으로도 충분해요. 한국의 차량은 그렇게 설계되었거든요. 저는 그저 관자놀이를 문지를 뿐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국은 기계를 마치 인간 환자처럼 취급하고 있네요. 그러자 현대 측의 책임자는 조용하고 확고히 대답하더군요. 고장난 버스는 고장난 드론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람을 태우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레이저 링으로 타이어 둘레를 측정하는 로봇을 보고 그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조국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죠. 파키스탄과의 국지전을 하기 위해 출동했던 중국산 군용 버스 40대가 고지대 스트레스로 인해 접지되었습니다. 볼트는 싸구려 합금이었고 버스 프레임은 운행 8개월 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파키스탄이 쓰던 중국산 버스도 고지대에서 퍼져버렸고 양측 다 지원 병력은 도착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측에 항의하자 중국은 황당한 답변을 건네오더군요. 볼트를 더 자주 조이세요. 유관 검사 주기를 늘리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저는 하리아나에서 렌치로 차축을 두드리며 소리만 듣고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정비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심나 외곽 오르막길에서 안티락 제동 시스템이 고장나 한 소대 전체가 그대로 허망하게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진 사건이 생각났어요. 중국 제조업체는 사용 환경을 탓하더군요. 그러나 그런 일은 한국이 만든 버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끔찍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저렴한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용 절감을 가장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허밍 진단기로 가득 찬 그 깨끗한 시설에 서 있을 때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중이었어요. 한국 공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고방식 말이에요. 여기서 차량은 그저 제품으로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으로 취급되었죠. 그리고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저희 민족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 후 델리로 다시 도착한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진단, 추적 가능한 부품, 실시간 차량 분석 등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활력이 넘쳤습니다. 희망적이었어요. 한국 버스만 있다면 이번 국지전에서 파키스탄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극명한 힘의 차이를 깨달은 파키스탄은 더 이상 인도에게 덤비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꼬리를 내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소규모 충돌이 보고되었죠. 국경 배치 명령이 있었고 중국산 버스가 동원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파탄코트 군사기지의 활주로에 서서 중국산 BS-16 전술수송 버스 함대가 카슈미르 계곡을 향해 병력 이동을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매트한 올리브 페인트, 높은 클리어런스, 틴팅된 창문 등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도 충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악화 중 하에서의 서스펜션 피로도, 약한 엔진 냉각 시스템, 최악의 경우 유지보수 주기에서 데이터 추적성이 전혀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즉, 멀쩡한 겉모습과는 달리 중국산 버스는 언제 퍼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버스가 굴마르그를 지나 험난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뒤쪽 배기가스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0분 만에 2대의 버스가 과열되었고 한 대는 가파른 커브에서 멈췄다는 절망적인 추가 보고도 받게 되었죠. 운전자는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브레이크 페달이 헐겁게 작동하여 유압 고장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군대는 짐을 내리고 버스를 밀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전 내용은 더욱 참담했어요. 왜 지원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대령이 급하다는 듯 무전기에 대고 짖었습니다. 우리는 구구역 근처에서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요. 우리만으로는 무리입니다. 빠른 지원이 필요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세 번째 중국산 버스는 아직 경사면의 중간 지점에 있었지만 갑자기 파괴적인 기계음을 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어 박스가 꽉 잡혔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중국산 버스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오르면서 전부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제 장비를 도보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돌격 소총과 30kg 군장을 든 젊은 남성들이 버스 고장이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에 예정보다 빠르게 전투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능선 반대편에서 한 줄기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는 무전이 추가적으로 들려왔거든요. 눈, 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따라 매끄럽고 매트한 회색 버스가 완벽하게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퇴역한 한국산 현대 버스였어요. 파키스탄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죠.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은 개조한 한국 버스와 중국 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희를 압도하는 기동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 쪽 운전병 한 명이 당황한 채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큰일입니다. 지원 요청조차 할 수 없어요. GPS 모듈이 고장났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희는 GPS 패널이 장착된 중국 버스를 구입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위성 동기화가 고장나 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적은 있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됐죠. 저희는 가장 저렴한 버스를 주문했고 이를 전략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 대가로 피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작전은 완패하고 맙니다. 작전은 완벽했지만 버스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중국산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연기, 미끄러지는 타이어, 부러진 기어 레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그 한국 버스의 이미지는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오르다가 병사들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도록 조용히 정확하게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품질보다는 양을 선택했습니다. 신뢰보다는 소음을 선택했죠. 진정한 신뢰보다 공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사람은 바로 이 나라의 중추인 저희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전투로, 때로는 시신 가방에 다시 담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찾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익숙한 숫자 위에 손가락이 맴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를 앞당기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루빨리 보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처 회의실로 들어갔죠. 저는 보급대장인 하팔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방은 어둡고 탁한 공기와 정치적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팔은 30년 동안 대형 계약과 친숙한 업체, 특히 중국을 선호하는 조달 정책을 옹호해왔습니다. 중국과 무슨 연줄이라도 있는 것처럼 뭐만 하면 중국을 외치곤 했죠. 예상대로 제가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고개도 들지 않더군요. 이제 국경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멈췄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대가 최전선까지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버스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빈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보고서를 그쪽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표준 조달을 우회하고 47A조에 따른 한국과의 긴급 물류 거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장난합니까? 섹션 47A는 전시 전용 의전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총알이 아니라 무능함 때문에 지고 있죠. 파키스탄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군수물자를 갖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막판 수입을 승인하라고요? 그렇다면 중국 무역사절단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우리는 국제 정치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거죠? 글쎄요. 이걸 보고도 제 보고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고 그에게 첫 번째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2000m 이상 고고도에서의 차량의 정상 운행 확률은 한국이 중국보다 10배는 높아요. 차량 다운타임으로 인한 전투병력 손실 기록도 마찬가지죠. 한국 차량의 고장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한국산 차량을 이용한다면 지금의 차량 고장 및 정비로 인한 인력 손실의 10배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팔의 끈앞풀이었던 고위 관리가 비웃더군요. 한국 버스는 중국 버스의 2배 가격입니다. 왜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군인의 목숨은 얼마인가요? 14,000피트 상공에서 땅을 잃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대의 검사센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신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과학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20년 이상 된 버스조차도 중국의 새 차량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유지 비용도 한국 버스가 훨씬 더 적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산 버스는 중국산 버스의 10배 가격으로 들여온다고 해도 우리에겐 더욱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가격에 매몰되지 마세요. 중국 버스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기쁜가요?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격입니다. 제발 객관적인 지표를 봐주세요. 마침내 수리아 장군이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팔을 등 뒤로 하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건 분명 저렴한 가격만을 좇는 의회에 잡음을 일으킬 게 분명해 라고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장례식에서 침묵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소음이 일어나는 게 더 낫죠. 그러자 수리아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당장 몇 대를 받을 수 있지? 저는 이미 전화를 걸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50대입니다. 한국은 72시간 만에 완전한 진단팀과 교육 직원을 추가적으로 파견할 것입니다. 이들은 속도로는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른 시간 후 전선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스리나가르 기지에 한국산 수송 버스가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준비된 상태로 인도 땅으로 굴러떨어졌죠. 모든 인도 사령관들은 회의적으로 한국 버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실제 작전에서 한국산 버스가 투입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산소 농도가 65% 이하로 떨어지고 엔진 오일이 슬러지로 농축되는 카길스 섹터 17에 얼어붙은 고개 해발 3,200m에서 한국산 현대 전술 버스가 제대로 맡은 임무를 수행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한국산 버스는 각각 40명의 완전 무장 보병을 태우고 오르막길 여정을 시작했죠. 저는 이번 주문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느꼈고 그래서 결국 이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영하 12도의 살얼음판과 6% 경사면의 검은 얼음 조각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조용한 정밀도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내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죠. 스리나가르 기지에서 리지포워드 전초기지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은 중국산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3시간 20분이었습니다. 물론 퍼지지 않고 제대로 이동이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산 버스는 2시간으로 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어요.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문제 발생은 일절 없었죠. 연료 효율은 31% 증가했고 실내 온도는 섭씨 21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엔진 오발, 변속기 지연 또는 브레이크 고장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돌파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각 버스는 토크 분배, 트랙션 조정, 하중 서스펜션 변형 등 실시간 진단을 전진 지휘소로 전송하여 지상 장교들이 실시간으로 배치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저희 대대에 배치된 한국 기술자들은 탑재된 센서가 감지한 마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강 직전 한 부대의 브레이크 패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지역의 극한의 자연 조건에 맞게 신속한 맞춤형 설계를 지원한 거였죠. 능선을 가로질러 여전히 대부분의 수송 차량을 중국의 최신 버스인 BS-120 버스에 의존하고 있던 파키스탄 제육 기갑 보병여단이 등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굴욕적이었죠. 두 부대는 등반 시작 45분 만에 연료 라인 동결로 인해 멈춘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또 다른 버스는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열되기 시작하여 비상 냉각수 배수를 위해 여러 번 정차해야 했죠. 한 경우에는 버스가 등반을 하다가 극한의 조건 때문에 뒷문 봉인의 무결성을 잃고 눈과 바람이 객실을 통해 불어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병사들이 발사 장치가 얼어붙지 않도록 소총 등의 무기를 방수포로 감싸야 했다고 했어요. 내부 통신 기록에 따르면 파키스탄 부대 3곳이 정해진 랑데부 지점에 제때 도달하지 못해 측면 전체가 9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저희의 군인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파키스탄 군대가 중국 버스가 눈 속에서 증기를 뿜어내는 동안 마지막 2km를 걸어서 행진해야 하는 상황을 능선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만든 것은 한국 버스가 고도와 지형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예측기어 변속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중국 버스는 경사각이 4% 이상으로 전송 지연되어 몇 분마다 수동으로 변속해야 하는 등 기계적 부담과 운전자 피로의 원인이 되었어요. 다음날 교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을 때 고지를 점령한 쪽은 병력이 더 많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더 일찍 도착한 쪽은 더 따뜻하고 휴식을 더 잘 취했으며 장비가 완비된 쪽이었습니다. 저희 군은 한국 버스가 지체 없이 5개 고도에서 동기화된 하차를 허용함에 따라 더 빠르게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긴밀한 공조하에 배치되었습니다. 파키스탄 호송대가 망설이는 매 순간마다 저희는 100m를 더 전진했죠. 그렇게 한국 버스가 처음으로 투입된 전장은 인도군의 대승으로 끝나며 한국산과 중국산의 극명한 차이를 결과로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버스는 이제 각지의 모든 전장에 보급됨에 따라 계속해서 승전보를 전해왔죠. 한국 버스가 배치된 지 3주 만에 북부 사령부의 내부 보고가 델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수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국 버스는 영하의 온도에서 100%의 가용률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른 시간이 넘는 연속 운행 동안 치명적인 고장은 없었으며 물류 대응 시간을 30% 이상 단축했습니다. 국방부 자체 사후 감사에 따르면 이로써 직간접 전투 시나리오 모두에서 4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현대라는 단어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위기 후 브리핑을 위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방안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던 사람들은 이제는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묻는 세심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한때 한국 기술을 너무 섬세하거나 쓸데없이 비싸다며 일축했던 관리들도 이제는 스케일링 모델, 유지 보수 프레임워크, 라이선스 조립 옵션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주 만에 현대 자동차와의 300억 규모의 1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인 획기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이었고, 이젠 저가형 중국산 기술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더 높은 기술력과 성능을 가진 한국산을 사용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죠. 즉,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교리의 변화였습니다. 인도는 이제 카탈로그에서 가장 저렴한 기계만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뢰성을 구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신뢰성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마지못해 온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인도의 최고 물류사절로서 다시 한번 서울에 섰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조용한 회의감을 느끼며 타던 버스와 똑같은 버스가 포함된 차량 행렬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자부심을 가지고 발을 들였습니다. 최고 엔지니어와 한국 국방 관계자들로 둘러싸인 현대 자동차 본사에서 저는 장기 계약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현대의 책임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버스만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고객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대사관 옥상에 서서 저는 도시 불빛이 회로판처럼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불빛이 정밀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화면이 한국어와 영어로 뉴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 전략적 모빌리티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한때 충분히 좋았다라고 여겼던 망가진 연기에 질식한 중국 버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말라야를 타고 높이 올라간 인도 군인들이 추위도 고장도 늦지도 않고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저희가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